안녕하세요. 자, 우리 객관식 중급회계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원래 중급회계만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사 시험은 고급회계까지 출제되는데 책을 2권으로 나눴어요. 너무 두껍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2권 갖고 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중급회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과정은 객관식 중급회계 시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의 이름은 김원종 회계사고요. 아까 물어봤더니 어쨌든 온라인이든 실강이든 저한테 다 들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저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OT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쓰진 않을 건데 결석은 하지 마세요. 우리 기본 강의에 비해서 한 1.5배속에서 1.7배속으로 이론 요약합니다. 할 건 다 해줘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는 거 이론 요약은 다 해주는데 조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는 다 연결되잖아요. 하루만 빠지면 또 수업 듣기 좀 힘드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이제 복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학원 강의를 할 때 이제 첫 해에는 객관식반을 한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하고 시간표가 되게 막 복잡했었어. 근데 올해는 기본반을 좀 일찍 개강했고, 그래서 지금 객관식 수업표가 시간표가 괜찮은 편이니까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복습을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적어도 2번 이상은 봤다. 그럼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을 듣고 가장 중요한 건 그날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습 시간 적게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책 한 번 읽고 중요한 것만 OX 문제 나오는 것들 정리하고 문제 풀면은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리스가 약하고 수익이 약하고 뭐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약하다 그러면 예습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은 예습을 하시는데 하실 때 절대 이 책으로 예습을 하지 마시고 기본서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고 오세요. 알겠죠? 밑줄 친 거하고 포인트 읽고 예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공부할 때 시간이 주는 거야. 제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했지만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금 공부한 걸 맞을 가능성은 50%밖에 없어. 나머지 50%는 다 까먹게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책을 빨리 보는 거니까 2회독 요때 하면 좀 시간이 적게 걸릴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 학생들 중 1월 반 애들은 몇 회독 했는지 내가 항상 물어보죠. 만날 때마다.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목들 공부하세요. 근데 다른 과목도 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약한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방법인데, 자, 일단 이 책이 문제집이 하나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집 이따 설명하겠지만 크게 2가지로 좀 구성을 해놨는데, 난이도가 하인 것과 중문제, 그 말은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시간 안에.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단원마다 고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 끝까지 푼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단원만 강하고 어떤 단원은 또 포기하고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올 것 중에서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초시생이다. 시험을 한 번만 쳤는데 만약에 내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까지 생각하면 내가 할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나를 믿고 둘 다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세요.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알겠죠? 그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뭐 3회독에서 6회독 정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해도 붙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초시생인데 제가 맨날 물어볼 때 3회독 이상 벌써 했다. 그런 학생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합격을 좀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는 전 문제를 다 푸세요. 그리고 고급 문제도 이게 고급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난이도가 진짜 높은 거. 두 번째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 근데 그것들도 스킬을 쓰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제가 풀어주거든요. 그건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할 것 같고, 제가 작년에도 저희 학원 강의 객관식반 들은 애들 중에서 합격한 애들한테는 항상 몇 회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물어보는데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시생이 아니라 장수생이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합격이 확실하다.
우리 학원에서 수석 한 번 나와야지. 알겠죠? 제가 최연소는 몇 번 배출했는데 수석은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거든. 안타깝게 막 5점 차이로 수석 놓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합격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전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게 돼, 결국은. 그쵸? 저 다 외우는 거 알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 실력에 맞게 제가 또 이제 공부하라고 할 겁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될지는 저도 몰라요. 올해도 어려울지, 쉬울지. 근데 일단 우리가 작년 시험이 있었잖아요. 작년 시험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커트라인 390점이 넘었죠. 올해 시험은 또 어려웠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60점 이상 떨어졌었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재무회계만 생각하면 재무회계, 정부회계, 원가회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150점이니까. 그럼 50문제가 나오죠. 그럼 하난이도와 중난이도와 상난이도 문제가 나오는데 14년간 평균을 내면 중난이도 문제랑 상난이도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야. 정말 쉬운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하난이도 문제가 보통은 한 10문제 나와요. 그리고 중난이도 문제가 한 3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한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 이걸 전 문제 다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제를 잘 대비해서 요 40문제를 여러분들이 골라 풀어가지고 이거의 정답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80% 정도 맞고요. 그러면 몇 개 맞는 거죠? 32개. 그리고 10개 중에서 1번으로 다 찍어도 신이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2개는 맞지. 알겠지? 한 개만 풀어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30% 맞아가지고 3개 이렇게 3개 풀면 이게 35개가 되잖아. 그럼 올해 입장에서는 이 35개 맞아도 충분히 붙어요. 알겠죠? 105점이면 15점을 더 높게 맞는 거야. 합격자 평균이 90점밖에 안 돼. 올해 좀 시험이 어려워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 그럼 35개 목표로 공부하면 15점 더 맞는 거다. 근데 작년처럼 좀 문제가 쉬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욕심을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올려서 요거 35개 맞고 그 다음에 상난이도도 10개가 안 나올 때가 있다고. 그럼 5개 맞아가지고 이제 40개 맞는 걸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돼.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거 상이든 중이든 이걸 좀 맞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120점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보다 좀 잘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목표로 할 거고요. 작년에 지역적인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 최종 모의고사 저희 6회차 쳤잖아요. 거기에서 지역적인 문제 6문제 커버해줬다고. 다른 학원들보다 한 4문제 정도, 6문제 정도 더 가르쳤는데도 최종 모의고사 안 쳐. 알겠죠? 연간반 듣는 애들도. 그래서 정리할 거 좀 정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치셔야 되고 항상 그래서 문제를 골라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쉬운 문제부터 골라 푸는 연습. 다 풀면 안 된다. 자, 요게 출제 비중. 그 다음에 4번째 교재 소개를 잠깐만 드릴게요. 강의는 2가지로 할 거예요. 하나는 요약서가 있고요. 하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원래 요약서를 제가 안 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론 요약을 다 필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다 짐승 같은 필기하는 거 힘들고 필기하기 싫어서 에커스 올 때 요약서 만든 거고 요게 이제 아마 실제로는 1판인데 실제로는 2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책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중급회계 요약서랑 고급회계 요약서로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이름은 해커스 IFRS.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는 재무회계 선생님이 많아서 김원종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는 앞에다가 포인트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중급회계라는 책이 있을 거고 이제 중급회계 23번 하기로 했죠. 한 번 보강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약간 지엽적인 문제들이 작년에 출제돼서 그것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회계 할 때는 고급회계 요약서 이걸로 시험 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커스, IFRS, 김원종, 객관식, 이제 중급회계라는 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 고급회계 총 4가지 책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요약서고요. 요게 문제집입니다. 네,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문제집만 푸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특히 회계사 시험은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론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출제는 안 됐는데 제가 밑줄 쳐준 문장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번 공부할 때는 요약서 읽고 문제집 풀고 요약서 읽고 문제집 푸세요. 근데 요약서에 제가 물론 다 파란색으로 중요한 것들 다 밑줄 쳐놨거든요. 파란색으로 출제된 문장들. 근데 다시 한번 밑줄 쳐줄 거예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 그래서 기본 강의처럼 밑줄 다 쳐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밑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일단은 오늘 수업은 중급회계 할 거니까 요거 2권으로 하면 되고 고급회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수업 다 들었으니까 제가 원래 이제 강의하면 기본서로는 몇 권이에요? 3권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중급회계 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 중급회계 상하고 중급회계 하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도 좀 달라요. 그리고 고급회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론 설명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급회계상의 가장 대표적인 계산 문제 나오는 단원이 재고자산이잖아. 그럼 재고자산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계산 문제가 재고자산의 포함한 항목의 결정, 평가손실, 감모손실, 소매제고법, 매출총이익률법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나오죠.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주제별로 이론 요약해주고 문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제별로 이론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상이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교수님들은 이쪽 잘 몰라요. 이쪽은 난이도가 좀 약하고 이쪽은 난이도가 강한 편이야. 잘하니까 지네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을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쪽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와. 알겠지? 실제로는. 그래서 이쪽은 내가 어떤 주제 4개는 알고 1개는 모른다. 그러면 4개는 풀고 1개는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별로 작은 단원인데 이쪽이 다르죠. 이쪽은 법인세 회계 문제가 나왔는데 법인세 비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절차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실수할 포인트가 11개예요. 근데 그 11개 중에서 1개만 틀리면 대차 차익이니까 틀리게 되지. 주당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이론 요약해 줍니다. 1시간 동안.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다. 그래서 좀 강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이론 OT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조금 수업 시간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나 가끔씩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쳐갈 때쯤 다른 과목 시작했다 그러면 그 과목 어떻게 공부하냐 그런 것도 좀 알려주는 편이고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을 때마다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직 표정이 안 좋은 편은 아니야. 그치? 그리고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1, 2, 3장 하는 거잖아. 3번째 수업부터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 책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수석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어요. 기본서가. 원래 1판은 조금 책을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본서는 다 개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집도 제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겠죠. 합격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 보통은 2023년도 세무사 회계사 기출문제를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랑 겹치는 문제 빼면서 바꿔주는 게 보통 책 작업인데 올해는 정말 전면 개정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 문제를 다 바꿨고요. 그래서 기본서랑 똑같은 숫자 있는 것도 전부 다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던 수익 단원도 문제를 11문제인가 추가했고요. 그래서 거의 전면 개정했어요. 알겠죠? 신경 진짜 많이 썼다. 제발 좀 합격 좀 해주세요. 진짜 힘들게 했어. 내가 강의가 진짜 많았거든 올해는. 근데 그 하는 거 하면서 계속 책을 작업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봅시다. 제일 처음에 객관식 책. 객관식 책을 딱 보시면 몇 가지만 얘기할게. 처음에 얼굴이 있죠. 얼굴을 무시하시고 원판 진상이니까. 그 다음에 머릿말도 읽지 마시고 목차도 읽지 마시고 자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출제 현황 분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내용들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험이 나오는데 이제 공인회계사 수험생이 있고 세무사 수험생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세무사 수험생들이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객관식 중급회계는 이 강의 들어도 되거든요. 제가 다음에 또 세무사
객관식 강의 하겠지만 이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2차까지 대비한다고 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죠. 중급 회계가 몇 문제 나오죠? 회계사 시험은 25문제. 그리고 고급 회계가 10문제 나오죠. 그리고 정부 회계가 5문제 나오고 그냥 원가라고 쓸게요. 원가 관리 회계가 10문제 나와서 이렇게 50문제가 나온다. 우리는 150점이니까 지금 이 강의 객관식 중급 회계에서는 곱하기 3하면 제가 75점을 커버할 거다. 그 다음에 세무사 준비생들은 정부 회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가 16문제가 나오고 40문제고 10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24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고급 회계가 그냥 한 문제만 나와요. 3문제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한 문제 나오고 23문제가 나오는데 요 23문제 나오는 주제와 이 25개 나오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세무사 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세무사 같이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알고는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무사는 응시 인원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2010년도에 3,000명이 1차 응시해가지고 그때는 회계사가 공부를 이만큼 하면 세무사는 요만큼만 공부해도 붙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1차 기준으로는 오히려 세무사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 그래서 회계사 수험생이라고 해서 세무사 문제 안 푸는 거 아니야. 2017년도 이후 문제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반영해 놨으니까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중급회계 부분은 내용 똑같으니까 그냥 이 강의 들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공부할 거다. 됐죠? 그때 집중할 단원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중급회계 상부터 할 거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만 요 1장부터 12장까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표시해 보자고. 자, 거기 회계사 출제 범위를 보면 1장 있죠. 재무회계의 일반론. 안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돼. 출제 범위를. 그러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해주긴 해줄 건데 1장은 그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 다음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면 그냥 별표 하나만 칠게.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 측정 이것도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4장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평가라고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은행계정조정표나 현금성 자산이 잘 안 나왔어. 알겠지? 난 강의는 할 건데 간단하게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회독수를 줄이면 되는 거지. 이건 1회독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두 개는. 됐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부터 중요한 거야. 자, 재고자산 있죠? 이거는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더 중요해.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나와. 근데 내용이 쉽잖아요. 가져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금융자산 있죠? 이거는 중요하죠.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문제 나오는 단원이니까. 그 다음에 자산손상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죠? 요거는 원래 다른 책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고급회계 합병에 들어가 있죠. 합병 때 영업권이 있으면서 손상차손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올해는 가져가야 돼. 어쨌든 이것도 뭐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다. 그리고 금융부채죠. 금융부채도 두 문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 조건 변경에 꽂혀 있어. 그래서 작년에 나왔다고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지금 3년 내내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사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말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중급회계 상 한 12번에서 13번 할 건데 1장하고 4장은 한 번만 봐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3회독씩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원이 재고, 유형, 금융, 자산, 금융부채. 그것만 이제 출제가 더 많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단원별로 출제가 될 주제들을 써주죠. 그건 알아? 특히 중급회계 상은 주제별로 나오니까 그 쓰는 시간도 이제 아까운 거야. 한 문제를 더 풀어줘야겠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신경 많이 썼다 그랬잖아. 자, 1장인데 출제 경향이 이미 써있죠? 그쵸? 그리고 회계사와 세무사, 제가 이번부터 이제 세무사 강의도 시작하기 때문에 필수 문제를 적어놨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라 그랬잖아. 이제 체크할 필요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볼 때는 다 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책 보는데 다시 하루 이상 뭐 이틀, 3일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볼 때는 결국 필수 문제밖에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필수 문제 다 처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더 편해졌죠? 그래서 이 주제별로 그냥 읽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1장이 회계사 시험에만 2010년도에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필수 문제 1, 2번이라고 해놨긴 해놨지만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제 수업 들었으면. 지금 그냥 풀어도 맞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2장부터 생각하자. 자, 그래서 포인트 책부터 바로 이론 요약하겠습니다. 1장 하고 쉴게요. 바로. 자, 챕터 1-2 포인트 책 이론 요약하고 문제 풀 거예요. 좀 불편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 두 개를 한 권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그게 더 불편해. 자, 첫 번째 보시면 회계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 나와 있는데 밑줄 치지 마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1차 정리할 땐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총 6사람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회계 정보 제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수요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죠. 그럼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이 누구야?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니까 요것만 필요해. 요것도 1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요 내용이 2장에서 동일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줄 쳐놓고 그때 한번 읽으면 2회독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옛날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주주와 채권자라고 했어. 그냥. 그래서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우리 주주, 그리고 채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그냥 채권자라고 불렀어. 근데 용어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뭐 장난치는 건 아닌데 그 용어에 적응해야 되니까 밑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변이 나타내는 바가 뭐예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러면 자금을 조달한 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를 뭐라 그랬어? 차입금. 그러면 이 차입금은 누가 빌려준 거야? 대여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 대여자가 이 회사에 재무제표 본다는 거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여자는 이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대여. 알겠지?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채권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떨 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러면 물건을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이면 매입 채무, 그리고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미지급금 쓰지. 이 두 사람은 옛날에는 채권자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그 밖의 채권자. 이것도 원래 기타의 채권자라고 했다가 번역을 바꿨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밖의 채권자. 그럼 이 사람들은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때 재무상태표를 본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상품이 있잖아. 회사채 또는 사채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채권자라고 불렀다고. 돈을 투자했을 때. 근데 우리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채에 투자한 사람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 둘 다 투자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옛날과 좀 구분이 달라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읽히죠 이제? 이거 다 책에 있는 거고 내가 필기해줬잖아. 그러면 1번만 볼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1번 볼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상품의 채무상품에 매수 및 보유,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채나 또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그 회사의 이익을 본 다음에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팔지, 그리고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살지를 판단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잠재적 왜 들어간지 알죠?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나 보유 의사결정을 할 거고,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주식 사기 전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 잠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그 다음에 뒤에 걸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의사결정할 때? 대여.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대여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그때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 써서 보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별표를 쳐놓읍시다. 최근에 기출된 문제니까. 자, 정보이용자가 지금 되게 많잖아. 정부와 규제기관, 경영자, 종업원, 일반대중 되게 많죠. 근데 우리의 회계의 주요 정보 이용자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만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보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이거 갖고 이제 장난을 쳐서 2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경영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재무정보는 보긴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봐야지 사업부별로 돈을 얼마 버는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계획, 통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감독당국, 이 사람도 볼 거죠. 예, 조세정책과 공공요금 책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대중은 그냥 뭐 논문 쓰기 위해서 아니면 통계학 정보 작성하기 위해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주요 정보 이용자다 아니다. 아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장난을 친 게 뭐냐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그럼 뭐 때문에 틀린 거야? 경영진 때문에. 자, 그럼 경영진은 왜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닌 거야? 첫 번째는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자료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이따가 문제 풀 때 모른 척하면 안 돼. 그러니까 3번만 딱 이렇게 보시고 요건 이제 나중에 기출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읽어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를 분류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해요.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회계의 역할. 이거는 기출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강의하려고 오늘 1교시 수업하는 거야.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2010년도에 IFRS 도입되는 기념으로 원래 기준서 문장만 내는데 처음으로 회계의 역할을 IFRS 도입된 다음에 딱 한 문제만 나왔어. 그러니까 기출문제니까 공부는 해야 돼. 근데 국어 실력이 없어. 시험 문제는 회계의 기능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 역할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 모르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회계는 나중에 발전했잖아. 경제학에 비해서. 그래서 경제학에 있는 이론적인 목표를 그냥 끌고 왔다고.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 자원은 희소한데 재무제표 잘 공시하면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주면 제가 돈은 10억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 10억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럼 재무제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한테 투자를 하겠지? 맞잖아. 그럼 이익률이 제일 높은 기업에 돈이 투자가 되니까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예요.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공시되면. 그럼 그 돈을 누가 받아요? 경영진. 그럼 그 경영진은 A 사업부에 투자할까? B 사업부에 투자할까? 그 돈 받아갖고 공장을 어디다 지을지 결정을 할 거야. 그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가 실무에 가시면 사업부별로도 나오는 거지. 우리 관리회계 때 배우게 되지?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업부에다가 우리가 공장을 짓게 되지? 그럼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죠? 감독당국. 감독당국을 우리 다른 말로 정부라고 하죠? 그럼 정부는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요금을 채점해가지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험 나왔을 때 답이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는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요거 갖고 장난쳤어요.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기업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지만 기업 내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둘 다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그래서 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왔어. 알겠지? 실제 시험 문제는 기업 실체 간 자원 배분에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기업 실체 간이니까 그건 외부야 내부야? 외부. 그리고 기업 실체 내 자원 배분에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다고. 둘 다 도움을 주는 건데.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나 채권자는 기업 외부에 있죠. 그럼 정보가 경영자보다 적지. 그러면 주주나 채권자가 자금을 경영자한테 맡긴 것에 대한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 그래서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수행하죠. 그림은 안 그려줄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나머지 3개 정답이 이거 갖고 낸 게 아니야. 알겠지? 네. 이게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재무제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학 때문이야. 경제학의 용어 때문에. 네. 어떤 문제 때문에? 경영진이 있고 우리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할게. 내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강의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러면 경영진은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가 얘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정보가 없으니까 분식회계에서 돈 날릴 수 있잖아. 재무제표 투명하게 공시해서 이렇게
정보를 통일하게 만든다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잖아. 예,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 정보 불균형이라고 하지. 그래서 정보 비대칭을, 재무제표를 어떻게 공시하게 되면, 투명하게 공시되면 해소가 되겠지? 이게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고. 근데 이 정보 비대칭을 우리 경제학에서 또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죠. 정보 비대칭 안에 그 하부 용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의사결정 전에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래? 역선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분식회계 한 기업이야. 그럼 의사결정 전이죠. 예, 그러면 그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역선택. 근데 우리가 투명하게 공시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 해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후에 정보 비대칭으로 자원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면 해소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후니까 주식을 이미 샀는데 기업이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고 하고 100억의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그걸 공장 짓지 않고 사익 추구를 하거나 내 비행기 사거나 람보르기니 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답은 회계를 올바르게 공시를 하면 정보 비대칭 해소할 수 있고 역선택 해소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해소할 수 있다. 요걸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그 문제 풀어줄 거야. 그 내기가 어디에 나와 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래서 회계의 역할은 별표 쳐놓고 이 포인트가 되게 좋은 거라는 거 알겠죠?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 기업 외부, 기업 내부, 정부,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역선택 문제 해소, 그것만 알아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여기서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다 포함시켰어. 근데 실제 이 역할을 뭐라고 한다? 기타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조세정책이나 공공요금 책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보면 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사회적 통제. 그 정도 보시고 이건 기출문제니까 이건 한번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보고예요. 재무보고. 여러분 재무보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설명은 할 건 있어. 알겠죠? 자, 현대회계가 옛날에는 재무보고라고 안 했어. 우리 회계를 뭐라고 불러? 재무회계. 그래서 옛날에는 재무회계라고 불렀다고.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에 외부정보 이용자,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른 말로 외부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 재무제표. 근데 이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뭐라 그래? 재무적 정보 또는 숫자로 된 정보라고 그래서 양적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게 회계였다고. 근데 지금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학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무적 정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 막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주들이 진짜 버블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 그런 주식들은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못 내고 있어요. 현대차보다 이익을 100분의 1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더 높아. 왜 그런 거야? 전기차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4%인데 앞으로 50%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미래 이익을 다 땡겨갖고 우리가 주가를 추정한 거야, 재무관리에서. 그래서 지금 약간 버블이 껴있다고. 근데 그런 정보들도 알아야지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에다 공장 짓는다. 그럼 잘 될 것 같으면 주식 사고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뭐라고 한다? 비재무적 정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질적 정보라고 하고, 이건 미래에 공장 짓는 거니까 미래 지향적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회계는 회계학적인 학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회계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공시하는 내용들도 공시를 해야 돼. 공시해야 되지? 그래서 현대회계가 재무보고라는 개념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재무보고라는 개념은 재무제표의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게 나오는 건 아니야. 옛날엔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 요거죠. 2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오는 무언가 기준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기준서의 이름이 옛날에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였는데 IFRS가 도입되면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바뀌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자,
우리 IFRS의 연결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틀리면 때릴 거야. 아니 재무상태표 4개랑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다 연결자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중간재무보고서는 어떻게 하면 돼? 앞에다 요약자만 붙이고 주석 붙이면 되는 거야. 안 틀릴 거죠? 예, 근데 이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틀릴까봐 동의어 하나만 알려줄게. 우리가 옛날에는 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만 이익으로 봤어.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제가 뭐라 그래요? 당기순이익. 그쵸? 근데 IFRS가 도입되면서 배당할 수 없는 미실현손익도 수익의 개념, 그 다음에 손실의 개념에 추가를 했지? 그걸 뭐라고 했어요?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요거 2개 합친 걸 뭐라 그래? 토탈 컴프리hen스 인컴이라 해서 총포괄손익이라고 하지. 그래서 현대회계는 지금 포괄손익 개념을 채택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명칭이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명칭을 다른 명칭을 써도 된다고 하고 있어. 회계학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재무상태표,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재무제표가 구성돼 있다. 그럼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 2개가 동의어라는 거는 혹시나 말 문제 때문에 설명한 거고. 그러면 재무회계랑 재무제표 있잖아. 뜻은 보지 말고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거기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공시돼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거는 출제됐었다. 알겠지? 연결자 붙어가지고 틀린 말로 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표시해 놨지. 포괄손익계산서 밑에 있잖아. 알겠지? 이거 동의어라는 거. 혹시 말 문제 나올 때 실수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보고가 이거야. 이 그림 이해 가지? 그냥 혼자 읽어보면 돼. 근데 우리 2장에 가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을 배우잖아. 그럼 처음에 목차가 뭐야? 목적과 위상. 2번째가 뭐냐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재무회계의 뜻이야. 원래 뭐야? 외부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외부정보 이용자를 아까 뭐라 그랬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이제 2교시 때 배울 거거든? 근데 그 문장이 기출문장으로 출제가 됐어. 근데 그걸 똑같이 써놨다고 내가 쓸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준서에 그 문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은 2장에서 나오는 문장이야.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 별표 쳐놓고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똑같다고.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냥 회계의 정의죠? 재무회계의 정의. 안 틀릴 거죠? 네. 그 다음에 재무정보는 뭘로 제공하는 거야? 재무제표 이 사람들아. 자, 그 다음에 2번째. 이 재무제표를 아무한테나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들 분식회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잖아. 분식회계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 그래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그려야 되지. 그래서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회계 원칙.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가장 뛰어난 회계사와 교수님들이 작성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갭이라고 부르죠. 정의 관심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내 손이 장아지죠.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회계 원칙의 특징. 요즘 시험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설명은 다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의 제정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만 설명할게. 자,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방법이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연역법은 이론에서 회계 원칙을 만드는 거죠. 그럼 현대회계는 연역법을 주로 써요? 귀납법을 주로 써요? 연역법이지. 왜? 경영학의 학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회계 이론을 따라서 우리 회계 원칙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준서는요. 회계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서 회계 이론이 다 동일해. 그게 뭘까요? 딱 하나야.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로 다 기준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모든 기준에 이론이 다 똑같으니까 논리성이 있겠지? 근데 무슨 단점이 있어? 교수님들이 이론밖에 몰라.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생활하면 3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짧은지 몰라. 알겠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공정가치 평가 하래.
예,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는데 공시가 7일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밤새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밤새는데 너넨 밤 안 샌대. 너넨 11시에 퇴근한대. 알겠죠? 그러니까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로 연역법 방법만 쓰는 거야? 아니면 귀납적 방법도 써요. 알겠죠? 왜냐하면 회계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일단 공개 초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계사들이나 교수한테 메일 온다 그랬지? 저도 메일 와요. 알겠죠? 옛날에 따지는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2010년도에 못하는 영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메일이 와.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삭제.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해. 알겠지? 그때 뭐가 반영하는 거야?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귀납적 방법이 조금 반영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실무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사람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논리가 안 맞는 단점이 있다고. 이거 왜 설명한 거냐면 그럼 우리는 주로 연역법으로 회계 원칙을 만들어. 그러면 이론에서 KIFRS를 우리 회계 원칙을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이론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연역법을 쓰니까.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장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연역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깐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 장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5페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 요건 공부해야 돼. 자, 우리 국제회계 기준이 IFRS로 써도 돼요. 네, 요것의 특징이 IFRS가 도입되는 기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 놓으세요. 4번. 자, 4번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1번과 4번이야. 됐지? 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자, 회계원칙을 만들 때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유형자산의 뜻이 뭐죠?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야. 그럼 사용 목적의 자산은 매각하지 않을 거니까 원가로 측정하는 게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네, 그래서 딱 원가 모형만 써라. 한 가지 방법만 써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규칙 중심. 근데 IFRS는 각 나라마다 경제 환경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그게 그 나라의 법이나 경제 환경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말 평가해라.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원칙 중심. 국제회계 기준은 각 나라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 중심 쓰고 있다, 원칙 중심 쓰고 있다, 원칙 중심 쓰고 있다. 됐죠? 그러면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두 개가 있잖아. 그럼 회계 담당자가 그걸 선택해야 돼. 그럼 뭐가 중요하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시되는 회계 처리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네. IFRS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 회계 처리다. 혹시나 다른 문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드리면 비교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기간별 비교 가능성. 네, 두 번째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 오늘 배울 내용인데,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동일한 업종에 있을 때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버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 봐야 돼? 마이크론. 그 세 개가 과점이라고 전 세계에. 이제는 국제화된 시장이니까 그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 비교할 거야. 그쵸? 근데 다양한 회계 처리를 인정하는데 삼성전자는 재평가 모형 쓰고 하이닉스는 원가 모형 쓰면 서로 비교가 안 되지? 예, 근데 다양한 회계 처리를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훼손되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한 번 채택한 회계 기준을 계속 쓰라고 하고 있죠? 자, 요걸 뭐라 그래? 회계 정책의 일관성.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자꾸 23장에서 회계정책의 변경 배우니까 그게 실무에서 막 일어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안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써야 되지? 그게 뭐야? 서로 변경 사유 두 개. 거봐, 다 까먹었지? 기업 회계 기준이 재개정될 때 정보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 바꾸는 거 안 바꾸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회계 처리입니다. IFRS는. 예, 그거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외워놓으라 그러잖아. 2차 약술에. 작년 세무사 2차 약술 문제였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다른 건 얘기 안 할게. 예, 손익계산서를 강조하는 사고가 있고요. 재무상태표를 강조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현대회계는 얼마 버는지보다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BS 중심의 사고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평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네,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그 다음에 짜증나지만 공정가치 기준서도 다시 배워야 된다. 지엽적인 문장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재무제표가 두 가지가 있죠. A 기업만 만든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개별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그건 기준서의 내용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쓰는 내용이야. 원래 A 기업만 돈 번 재무제표를 고급회계에서는 뭐라고 불러? 별도 재무제표. 그리고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과반수 이상 갖고 있을 때 경제적 실질을 하나로 봐서 만드는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지. 옛날에는 개별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였는데 지금은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됐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바뀐 내용이 2010년도 이후에 고급회계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야. 고급을 제끼면 안 된다. 내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데 회계사 기준이야. 회계사 기준. 회계사를 빨리 붙고 싶다. 재무회계를 1, 2차를. 고급이 강해야 돼. 무조건 고급이야. 알겠죠? 네. 왜냐면 고급은 난이도가 바뀌질 않아. 중상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근데 중급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한단 말이야. 고급은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데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꼬아내면 어렵게도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급을 안정적으로 50점 중에서 35점 맞아야지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고급 제끼면 안 된다. 고급까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올해 좀 사람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한다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 알아요? 국제적으로 IFRS로 회계 원칙을 다 통일화시켰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예요? 회계 비용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회계 비용이 최소화됐다. 이것도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는 기념으로 나왔어요. 이거 이유 알죠?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면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한국에도 상장이 돼 있었고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서 한국에도 감사받은 재무제표로 K갭으로 감사를 받았고 US갭으로 미국에서 감사를 받았었다고. 재무제표를 2개 그려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 감사는 그때는 3.1회계 법인이 했었거든. 3.1회계 법인이 감사피도 받고 요 컨버전 재무제표를 컨버전하는 업무까지 돈을 받았어. 근데 그게 회계 원칙은 다 똑같아. 차변대변. 다른 게 별로 없어. 9개. 그래서 분계 9개만 반영하면 되는 거야. 차이가 난 딱 9개만. 그래놓고 돈은 뒷담화니 받아. 한 2억 3억 받는다고. 내가 옛날에 LG화학도 컨버전 업무 했었거든. 내가 이틀 걸려. US갭만 잘 알고 있으면 이틀 걸리는데 2억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IFRS 공시한 다음에 번역만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한영이 시키면 되잖아. 네덜란드 알겠지? 너 영어 잘한다는 거 숨겨라. 미국 갈 때, 아니 회계법인 갈 때 네가 감사 보고서 다 써야 돼. 영문 보고서. 알겠죠? 그러니까 회계 비용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 자, 됐습니다. 1번과 4번. 자,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출제된 게 하나가 더 있어. 자, 그래서 이 IFRS 중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됐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 IMF 때 1998년도 때 우리가 차관 조건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 그래서 하나하나 기준서씩 다 바꿨어. 2007년도까지. 근데 한꺼번에 바꾼 게 아니라 회계변경 오류 수정을 제일 먼저 바꾸고 복합금융상품 바꾸고 다 바꿔놨는데 그때 약간 의역을 하고 우리나라 실무 반영해서 통과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2011년도에 강제적으로 한꺼번에 다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도입하셔야 돼요. 어떤 기업은? 상장 기업만 쓴다 그랬지. 근데 2009년도부터는 조금 일찍 도입 준비를 한 기업들은 조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도입하겠다. 그러면 상장 회사나 또는 비상장 회사 중에서 선택한 회사들은 2009년도에 조기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야, 비상장 회사가 선택하는 경우는 내가 어떤 경우에만 선택한다 그랬어? A 기업이 상장 기업이야. 근데 B 기업이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60% 갖고 있어. 그럼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되지. 근데 하나는 국제회계인 쓰고 하나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 쏘는데 두 회사 재무제표 합치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만 선택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부터 IFRS가 첫 번째로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이 문장도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이따가 이 기출 문제를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써준 거야. 이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알겠지? 타임머신 타고 가시던가. 알겠지? 지금은 2023년이다. 그래도 밑줄은 쳐줄게. 양가로 1번.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도입을 준비하여 2009년에는 기업의 자발적 혜택이 가능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거 외워서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냥 이거 맞는 문장으로 이 문장 그대로 나왔다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 여러분들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회계 원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간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시장에 맡긴다는 거야. 수요와 공급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서를 다운받으려면 한국회계기준원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거기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딱 쳐놓으면 300페이지짜리가 딱 나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드는 거지. 300페이지. 나 17페이지로 요약했어. 알겠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받을 때 지금 공짜야. 근데 거기에 10,000원씩 받아. 다운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지?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재무제표 봐야 돼.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우리는 보통 DART라고 불러요. DART. 예. 그게 주소야, 주소. 네이버에다가 www.dart라고 치면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 삼성전자 재무제표 다운받는데 10,000원씩 받아. 그럼 여러분 아무도 다운받지 않겠지? 그럼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공급하지 않겠네. 그래서 민간 규제기관에 맡기면 뭐가 일어난다? 경제학에서 배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전부 다 공공규제기관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규제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회의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라고 한다. 이것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어. 이게 그 금감원의 회의체야. 그러니까 요 금융위원회 회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회계사가 한 명도 없어. 왜?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부 다 행시 출신이야. 행시에는 회계학이 선택 과목이야. 아무도 선택 안 해요. 알겠지? 이 어려운 거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2차 때. 그래서 회계학을 잘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맡긴다? 민간 규제기관한테 우리나라는 위탁한다. 근데 재정의 승인 권한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공공규제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위탁하는 기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한국회계기준원. 네, 알았어. 한국회계기준원이라고 써줄게. 됐죠? 그럼 위탁을 하려면 법에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떤 법에서 위탁하라고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우리 이 바닥에서는 다 뭐라고 불러? 외감법이라고 부르죠. 등자가 들어간 이유도 제가 설명했죠? 원래는 주식회사만 회계감사 받았어야 되거든. 근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상법 배웠어? 네,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 있었지? 그래서 유한회사는 회계감사 안 받았다고. 근데 이 유한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한회사들이 한국에다가 지사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 회사를 설립해. 그런 다음에 유한회사니까 회계감사 안 받지? 그리고 전부 다 배당으로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잖아. 그래서 샤넬이랑 루이비통 잡으려고 요 주식회사 등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정도면 1년에 한 300명의 신규 회계사를 합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사지 멀쩡하면 회계법인에 다 붙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 거죠. 이게 그냥 출제됐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써준 거지. 어떻게 출제됐었냐? 우리나라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공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민간 규제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위탁하여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 밑줄 쳐줄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이게 등자가 들어간 게 3년 전이야. 다른 책과 달라요. 저는 상법, 세법 개정된 거 책에 다 반영해. 뭐 그거 등자로 장난 안 쳐. 그렇지?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KIFRS의 제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금융위원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 건 안 읽을게. 파란색만 읽을게.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이게 우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의 원문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출제됐다는 이걸로 출제됐다고. 이 그림 기억하죠?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공공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민간규제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하여 제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1장 끝났고 외부감사는 관심 없어요. 1차 붙으면 회계감사 시간에 공부하세요. 제발. 알겠지? 내년에
자, 1번과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탁인데요. 예, 여러분들 1장은 오늘 공부하고 회계의 역할,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그리고 관련된 문제 2문제 기출된 거 풀어보고 다시는 안 푸는 거야. 아니, 이거를 지금 풀어봐도 이건 안 까먹는 거야. 알겠어?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2회독 할 때는 몇 장부터 읽는다? 2장. 1번 볼게. 다음 중 회계정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풀어줄 필요도 없어. 내가 아까 답을 알려줬잖아.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저기 봐봐. 역선택 해소. 정답이지? 자, 2번 볼게. 회계정보는 경제적 실체 간 자원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기가 틀렸죠? 영향을 미치죠.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하기 위해서. 간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기업 외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근데 경제적 실체 내의 자원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준다. 이게 기업 내부. 됐죠? 이게 답이라고 알려줬잖아. 그 다음에 1번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인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기 봐봐. 의사결정 후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해소. 그 다음에 4번.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도움을 준다.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기 정부, 경제적 자원 효율적 배분 되지? 그래서 정답 알려줬으니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부가 하는 행위가 뭐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조세정책과 공공요금의 책정. 네. 내가 기본 강의할 때 말했잖아.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 안 올리고 채권 발행해서 버티고 있다고. 전기 요금도 오르고 있죠. 버스 요금 300원 오른 거 알아? 여러분 신문 안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지하철 요금도 얼마 올려? 150원 올리지. 며칠 안 남았어. 빨리 지하철 많이 타라. 알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150원 올려. 그래도 적자야. 알겠어? 유럽은 2,000원대였는데 4,500원까지 올렸어.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물가는 좀 다른 물가는 비싼데 공공요금 물가는 좀 싼 편이라. 자, 2번 볼게. 다음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서 차이번가를 절감할 수 있다. 요게 요거죠.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해서 회계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그리고 2번 볼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걸 뭐라 그랬어? 규칙 중심. 전문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다. 자, 답 알려줬죠. 시험에 나왔다고 했지. 원칙 중심. 그리고 3번은 조금 이따 볼게. 답인데 1장으로 못 푸는 문제야. 4번 볼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도 저기 봐봐. 강제적 도입 주권 상장법인 상장기업. 그리고 2009년도에 조기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도입하고 싶으면 상장기업들 또는 비상장기업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랬죠. 2009년도에 풀무원의 8개 회사 도입했고 2010년도에 삼성전자의 108개 회사 도입했고 2011년도에 이제 모든 상장기업이 도입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도입할 때 회계사들 되게 바빴어. 너네도 한번 이렇게 뭔가 개정되면 그때 돈 버는 거야. 이게 2007년도부터 도입 업무 했는데 자랑은 아니고 2007년도에 최고로 빠르게 IFRS 도입 업무 한 팀이 LG화학이었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근데 제가 그때 막내로 나갔어요. 그래서 복사만 했어요. 알겠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는 복사만 했어. 3년 차인데도 워낙 높은 사람들이었어. 그거는 처음 도입하는 업무에서 10년 차, 13년 차, 15년 차 회계사랑 제가 같이 일했었거든. 그래서 종업원 급여랑 유형자산 빼고는 전부 다 복사만 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전문가래. 그래서 다음부터 나갈 때 제가 효성 나갔었거든. 효성에서는 제가 인차지로 나갔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해본 사람 4명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종업원 급여랑 유형자산 잘한다. 알겠지? 자, 5번 볼게.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공포한 것이다. 요거죠? 누가 제정한다고? 한국회정기준원이 제정을 하고 위탁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거다. 요 문장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자, 맨 마지막 거 3번이야. 3번이 답이지? 아니, 지금 1번, 2번, 4번, 5번 시험에 나온 거 다 별표 쳐놓고
이제 답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못 푼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풀 수 있다고. 고급회계는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고급회계 얘기 잠깐만 할게. 자, 우리 A기업이 있는데 자, B기업이 있어. 근데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니까 두 개 기업 합쳐서 만드는 법은 몰라도 되고 연결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60%라고 해볼게. 질문. 이 기업을 뭐라 그래, 한영아? 뭐 회사에, 씨. 우리 기준서대로 얘기하지. 틀린 건 아닌데. 지배기업이지. 자, 이 기업을 뭐라 그래? 종속기업.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이 종속기업은 만약에 이 종속기업이 한 명 회사야.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합자회사야.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유한회사야.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주식회사야.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규정 있어, 없어? 뭐라고 돼 있어, 우리 고급회계에서? 모든 이 사람들. 아씨. 모든 기업이야. 그래서 어떠한 기업도 다 상관없는 거야. 60% 이상 갖고 있으면 모든 기업 다 동시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어디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교수님이 창출한 문제라고.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유인의 연결범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냈다고. 그래서 모든 회사니까 다 포함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게 뭐 어디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낸 거야. 내 잘못 아니지? 예. 그래서 이건 고급회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 들리지 이제? 고급회계에서 이거 가르쳐 줄 거라고. 뭐든. 알겠지? 모든 데다 동그라미 쳐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자, 그 다음에 2장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2장 보시면 출제 경향 있잖아. 예. 다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그리고 질적 특성,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인식 측정, 그리고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말고도 있는데 여기까지 가져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거 지금 1교시래 가지고 또 출제위원이 이 샘플 강의 보면 안 되는데. 알겠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한 번이라도 나올 거는. 근데 저는 올해는 질적 특성하고 2번하고 6번이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올해만 2번하고 6번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거는 좀 자세하게 봐. 알겠지? 제가 세무사 시험은 잘 못 찍는데 세무사 2차는 이번엔 잘 찍었다. 이번에 세무사 2차는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으니까. 워낙 조금 문제가 나와서 회계사는 진짜 잘 찍어. 1차도 진짜 잘 찍어. 내가 여기다 체크해 준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론 요약 좀 하고 갈 거야. 이거는.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쉬었다 합시다.